창밖의 해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핏빛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다. 박순자 여사는 낡은 소파에 앉아 앙상한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유독 해가 저물 무렵이면 뼛속까지 시려왔다. 거실의 공기는 썰렁했다. 보일러를 켜는 권한은 며느리 오미영에게 있었고 그녀가 춥다고 느끼기 전까지 이 집에 옮기는 순자 여사의 몫이 아니었다. 띵동댕동. 경쾌한 도어록 해제음이 울렸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순자 여사는 소리와 동시에 무릎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반가움보다는 의무감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아들 진수의 목소리 뒤로 언제나처럼 한 옥타브 높은 미영의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늘 듣는 질문이었지만 순자 여사는 대답하기 전에 늘 잠깐 망설였다. 먹었다고 하면 저녁도 안 기다리고 드셨냐는 핀잔이 돌아올지 몰랐고 안 먹었다고 하면 아직까지 뭘 하셨냐는 타박이 날아올 수 있었다. 정답이 없는 시험을 매일 치르는 기분이었다. 아니다. 너희들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결국 순자 여사는 언제나처럼 사실을 말했다. 그 대답에 미영은 비싼 명품 가방을 소파 위로 툭 던지며 과장되게 웃었다. 어머, 어머니도 참, 저희 오늘 김 부장님이 한턱 쏘신다고 해서 비싼 한정식 집에서 저녁 먹고 왔는데 진작 전화를 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호호.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에 순자 여사의 입안이 바싹 말라붙었다. 그녀는 애써 상처받지 않은 척 무표정한 얼굴로 부엌으로 향했다. 발을 옮길 때마다 쑤시는 무릎이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그녀가 오후에 끓여놓은 김치찌개 냄비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뚜껑을 열자 허연 돼지기름이 굳어 얇은 막을 이루고 있었다. 그 옆 4인용 전기밥솥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릇에는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다. 시선을 돌리자 싱크대 한편에 놓인 작은 2인용 미니 밥솥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 내외의 밥을 따로 짓는 밥솥이었다. 미세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해 순자 여사가 먹을 밥이 있는지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순간 기억의 한 조각이 수증기처럼 피어올랐다. 눈보라가 치던 겨울날이었다. 초등학생 진수가 코끝이 빨개져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배고파. 순자 여사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 찌은 밥을 퍼올렸다.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흙벽으로 지은 부엌을 가득 메웠다. 진수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며 또 한 그릇을 청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순자 여사는 배가 불렀다.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맬지언정 아들의 밥그릇은 늘 뜨거운 김이 오르는 밥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과거의 온기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순자 여사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아, 밥이 없어서. 제가 어머니 드실 건 챙겨놨죠. 미영은 냉장고 문을 열고 하얀 사기그릇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오늘 아침 자신들이 먹다 남긴 밥이었다. 냉장고의 한기를 고스란히 품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국은 없으니까 대충 물에 말아 드세요. 아니면 저기 김치라도 꺼내시던가요. 찬밥, 그리고 김치. 이것이 오늘 그녀의 저녁상이었다. 순자 여사는 말없이 김치통을 꺼냈다.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새 김치가 아니었다. 맨 구석, 가장 씌어 빠져 아무도 손대지 않는 묵은지가 담긴 통. 그것은 암묵적으로 그녀의 차지였다. 젓가락으로 밥 한 덩이를 떼어 입에 넣었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다. 밥알을 넘기기 위해 찬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때였다.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미영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유라 바이올린 학원비 내는 날인 거 아시죠? 이번에는 콩쿠르 준비한다고 특강까지 해서 80만 원이라던데. 밥알이 목에 턱 걸렸다. 또 돈 이야기였다. 순자 여사는 간신히 밥덩어리를 삼켰다. 물과 함께 넘어간 것은 밥이 아니라 서러움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여사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어젯밤 며느리가 던진 80만 원이라는 말이 밤새 귓가를 맴돌며 잠을 설치게 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무거웠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도,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등어구이의 고소한 냄새도 그녀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 식탁에 앉은 진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어머니, 미영이 말 들으셨죠? 유라 학원비 말이에요. 들었다.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서요. 저희도 월급 받으면 카드값 내고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빠듯하네요. 아들의 말은 긴 서론이었고 그 본론은 언제나 돈이었다. 미영이 포크로 사과를 찍으며 남편의 말을 거들었다. 어머니 통장에 모아두신 돈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 힘들 때 조금 보태주시면 어디 덧나나요? 그 모아둔 돈은 순자 여사의 생명줄이었다. 남편이 죽고 식당 주방 허드레실부터 파출부 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며 모은 돈이었다. 찢어지는 허리를 부여잡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나중에 내 몸 하나. 아프면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그건 내가 아플 때 쓰려고. 순자 여사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하자 미영이 포크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데 아프면 저희가 당연히 모셔야죠. 저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유라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애 미래가 달린 일인데. 진수도 신문 뒤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미영이 말이 맞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세요. 유라가 나중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 돼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겁니다. 순자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지난 겨울 알아누웠을 때 죽 한 그릇 끓여주지 않던 이들이었다. 아들은 걱정하는 척만 했고 며느리는 병균 옮는다며 방문조차 열지 않았다. 호강은커녕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결국 순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장롱 밑서랍 깊숙한 곳, 낡은 손수건에 몇 겹이나 싸둔 통장을 꺼냈다. 거실로 나온 그녀의 손에서 통장을 거의 낚아채다시피 한 미영의 얼굴에 잠깐 화색이 돌았다. 그날 오전 순자 여사는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낯설었다. 모두들 자신의 삶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신은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러 온 것만 같아 초라했다. 234번 고객님. 창구로 가 통장을 내밀자 젊은 은행원이 상냥하게 물었다. 어르신, 큰돈 찾으시네요. 좋은데 쓰시나 봐요. 순자 여사는 차마 손녀학원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희미하게 웃기만 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수치심으로 떨렸다. 5만 원권 16장이 기계에서 뱉어져 나왔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 모은 시간의 무게가 고작 종이 16장의 두께라는 사실이 허망했다. 돈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은행을 나섰다. 곧장 정형외과로 향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어머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이러다 곧 주저앉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생각해 보셔야 하고 일단은 무릎에 연골 주사라도 맞아보시죠. 근데 이건 비급여라 좀 비쌉니다. 24만 원이에요. 24만 원. 방금 전 며느리에게 80만 원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맞을 수 있는 주사였다. 손녀의 바이올린 활이 자신의 닳아버린 연골을 긁어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냥 물리치료나 받고 갈게요. 물리치료실의 뜨끈한 찜질팩도 그녀의 시린 마음을 데우지는 못했다. 절뚝이며 병원을 나서는 순자 여사의 등 뒤로 가을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의 혼신은 그렇게 닳아 없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에서는 봄맞이 대청소가 한창이었다. 겨우내 쌓인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부녀 회원들은 화단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거나 빗자루로 낙엽을 쓸었다. 순자 여사 역시 허리에 파스 한 장을 붙이고 나와 화단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흙냄새를 맡으니 잠시 시름이 잊히는 듯 했지만 쪼그려 앉을 때마다 쑤시는 무릎은 어김없이 현실을 일깨웠다. 그때였다. 누가 봐도 나 오늘 좋은 일 하러 나왔소 하는 분위기를 풍기며 미영이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보온병과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아이고 어머님, 이런 힘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대신한다니까 왜 또 나오셨어요? 미영은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며 순자 여사에게 다가와 등을 두드렸다. 그 목소리와 행동은 순자 여사가 아닌 주변의 다른 부녀 회원들을 향한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부녀 회장이 호들갑스럽게 맞장구를 쳤다. 김서방네 세댁은 정말 복이야. 복, 요즘 세상에 저렇게 싹싹하고 시어머니 위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미영은 손사래를 치며 특유의 애교 섞인 웃음을 지었다. 아유, 회장님도 참.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잘해야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요. 꼭 친딸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세요. 순자 여사는 잡초를 뽑던 손을 멈칫했다.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때 마침 옆동 사는 여자가 부러운 듯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다 봤어. 지난번에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엘리베이터 타던데. 어머니 옷 사드리는 거라고 했지? 이야, 통도 커. 나는 우리 시어머니 내복 한 벌 사드리기도 벅찬데. 순자 여사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그 백화점 쇼핑백의 진실은 이러했다. 미영이 자기 명품 가방을 사고 카드값이 부족해지자 순자 여사의 방에 들어와 무릎을 꿇는 신용까지 하며 애원했다. 어머니, 제가 남편한테는 어머니 보모 사드렸다고 둘러댔어요. 이번 한 번만 200만 원만 도와주세요. 네, 애원은 곧 협박이 되었고 결국 순자 여사의 통장에서 200만 원이 더 빠져나갔다. 물론 그녀의 옷장에는 백화점 상표가 붙은 옷은커녕 시장에서 산 지 10년이 넘은 스웨터가 가장 좋은 옷이었다.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지는 동안 순자 여사는 잠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화단 건너편 벤치에 앉아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친구 최경자와 눈이 마주쳤다. 최경자는 입만 웃고 있는 미영과 그 옆에서 영혼 없이 미소 짓는 사람들을 훑어보더니 순자 여사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런 가짜는 연극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순자 여사는 꽉 막혔던 속이 아주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다. 유일하게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자자, 우리 어머님 커피 한잔 하세요. 제가 일부러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타왔어요. 미영은 보란듯이 순자 여사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건넸다. 그 다정한 모습에 주변의 감탄사가 또 한 번 터져나왔다. 순자 여사는 뜨거운 종이컵을 받아 들었지만 그 온기는 손바닥에만 닿을 뿐 마음까지 전해지지는 않았다. 한바탕 연극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 문이 닫히고 외부의 시선이 차단되자마자 미영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어머니, 아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좀 맞장구도 쳐주시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한마디 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제가 밖에서 어머니 체면 세워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하여튼 센스가 없으시다니까. 띵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미영은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먼저 휙 내려버렸다. 순자 여사는 텅 빈 종이컵을 쥔 채 그 뒤를 따랐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온갖 찬사를 받던 효부의 뒷모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지긋지긋한 이중생활의 무대에서 자신은 그저 며느리의 위선을 빛내주기 위한 늙고 초라한 소품일 뿐이었다. 재내장 먼지 쌓인 땅 문서. 그날 이후 순자 여사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거실은 더 이상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닌 눈치와 감시가 오가는 전쟁터였다. 좁고 낡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인 이 작은 방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방 한 구석, 칠이 벗겨진 낡은 자개장롱을 열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 겹겹이 싼 보자기를 풀자 빛바랜 비단 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이자 그녀의 마지막 재산 목록 1호인 땅 문서가 들어있었다. 경기도 화성에 쓸모없다는 밭대기. 순간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만 하던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순자야,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이거 하나는 꼭 쥐고 있어. 지금은 맹꽁이만 오는 밭대기지만 당신 고생시킨 거 갚을 내 마지막 꿈이야. 혹시라도 내가 없어도 이놈이 당신 밥 굶기지 않게 해줄 부적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땅 문서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주며 마치 천하를 얻은 듯 순자 여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랬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었던 남편의 사랑이자 그녀의 고된 삶을 지탱해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순자 여사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며칠간의 신경과민으로 지쳐있던 순자 여사는 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환기를 시키려고 살짝 열어둔 방문 틈으로 목소리가 선명하게 새어 들어왔다. 유난히 흥분한 미영의 목소리였다. 여보, 정말 확실한 정보야? 그 화성 땅 말이야. 그럼 우리 회사 박 부장이 그러는데 거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가 임박했대. 지금 평당 5만 원도 안 하는 땅이 수용되면 최소 100만 원은 넘을 거라잖아. 박 부장 처가도 그 근처 땅 사서 지금 난리가 났대. 진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나른함 대신 탐욕이 가득했다. 순자 여사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세상에, 그럼 우리 어머니 그 땅이 500평이니까 5억, 5억이라고? 대박이다 정말.
미영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쉿, 조용히 해. 어머니 깨시겠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해. 괜히 아셨다가 복지관 친구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면 피곤해져. 보상 절차 나오면 우리가 알아서 척척 진행하는 거야. 어떻게? 어머니 도장이랑 신분증이 있어야 하잖아. 그거야 뭐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니 이참에 좋은 요양원에 잠시 모신다고 하고 서류만 받으면 되지. 공기 좋은 데서 몇 달 푹 쉬시라고 하면 좋아하실걸? 그러는 동안 우리가 다 처리하고. 순자 여사는 귀를 의심했다. 요양원. 자신을 잠시 치워둬야 할 짐짝처럼 여기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아니면 좋은 말로 구슬려서 위임장을 받든가. 어머니, 이런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면 우리 어머니 성격에 두말 없이 도장 내주실걸? 자식 고생하는 거 못 보시잖아. 아들의 목소리였다. 마지막 남은 믿음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다. 저들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했다. 일단 내일 부동산 하는 친구 만나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당신은 어머니한테 절대 티내지 마.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어. 무릎 아프시다고 하니 영양제라도 하나 사드리고. 알았지? 알았어, 여보. 아, 생각만 해도 떨리네. 우리 이걸로 대출 싹 갚고 유라 유학도 보내고 당신 차도 바꾸자. 나도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다 살 거야. 들뜬 두 사람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순자 여사는 조용히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이불 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둠보다 그녀의 마음속이 더 캄캄했다. 평생을 바친 아들이 가족이라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기만하고 재산을 가로챌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남편이 남긴 부적은 이제 그들에게 대박의 미끼가 되어 있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뜨거운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슬픔과 배신감에 섞여 있던 눈물이 분노로 변해 뜨겁게 끓어올랐다. 당신들 뜻대로는 안 되지. 내 남편이 남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절대로 당신들 손에 넘겨줄 수는 없어. 순자 여사는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른 어깨에 떨림이 멈췄다.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대신 싸울 것이다. 지독하고 서러웠던 지난 세월을 걸고 통쾌한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밤을 꼬박 새웠다.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주고받던 대화가 악몽처럼 귓가에 반복 재생되었다. 신도시 개발 5억 요양원.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심장을 헤집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다. 배신감과 서러움에 소리 죽여 이불을 물고 울었다. 평생을 바친 아들이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우며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막아주려 애썼던 내 아들. 그 아들이 며느리의 탐욕에 동조해 늙은 어미를 짐짝처럼 요양원에 치워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다. 눈물은 새벽녘이 되자 차갑게 말라붙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분노와 함께 서리처럼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다.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저들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떴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며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여사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쌀을 씻고 밥을 안 쳤다. 어젯밤의 충격으로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 또렷해졌다. 그녀의 연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출근 준비를 하던 진수가 말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어제까지는 그저 철없는 아들로 보였던 얼굴 위로 이제는 탐욕과 기만이라는 가면이 겹쳐 보였다. 그래, 좋은 꿈이라도 꿨니? 얼굴이 훤하다. 순자 여사의 말에 진수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넘겼다. 네, 잘 잤습니다. 그때 미영이 방에서 나오며 비타민제 한 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제 마트 갔다가 어머니 무릎에 좋다고 해서 하나 사왔어요.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대요. 평소답지 않은 살가운 행동이었다. 어젯밤 진수가 말한 영양제라도 하나 사드리라는 계획의 실행이었다. 순자 여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자신의 전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며 던져주는 몇만 원짜리 영양제. 그 위선이 역겨웠지만 그녀는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이걸 다 챙겨주고
고맙다, 정말. 순자 여사의 순순한 반응에 미영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이제 그녀는 정확히 보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생각했다. 그래, 어디 계속해봐라. 내가 얼마나 완벽한 효부 연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늙은 시어미가 얼마나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꾸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아들 내외를 보며 순자 여사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남편이 남겨준 부적은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날 오후 순자 여사는 아들 내외가 모두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들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단축번호 1번. 친구 최경자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소화기 너머로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자야, 나 순자. 웬일이야, 이 시간에? 내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친구는 단박에 그녀의 가라앉은 목소리를 알아챘다. 순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니, 그건 아니고. 혹시 오늘 오후에 잠깐 볼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전화로 하지.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꼭 만나서 해야겠어. 단호한 목소리에 최경자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알았어. 그럼 1시간 뒤에 우리 복지관 말고 동네 상가 뒤편에 있는 옛날 찻집으로 와. 거긴 조용하니까.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순자 여사는 끓는 속을 쌍화차로 달랬다. 잠시 후 최경자가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대뜸 물었다. 그래서 뭔데? 며느리가 또 속 썩였어? 아니면 아들놈이 사고 쳤냐? 순자 여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최경자는 말없이 그녀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었다. 그 온기에 꾹꾹 눌러 담았던 설움이 터져 나왔다. 순자 여사는 지난밤에 엿들은 이야기를 빼놓지도 보태지도 않고 모두 털어놓았다. 개발 이야기부터 5억이라는 보상금, 그리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까지.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던 최경자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다. 이런 천하의 벼락 맞을 놈들, 그게 인간이냐? 짐승도지 어미한테는 안 그러겠다. 최경자는 순자 여사 대신 분노하고 욕을 퍼부어 주었다. 그 모습에 순자 여사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경자야, 나 이제 어떡하면 좋으니? 어떡하긴 뭘 어떡해. 최경자가 순자 여사의 손을 꽉 잡았다. 순자야,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내가 약해지면 그 돈, 고스란히 그 여우 같은 며느리랑 등신 같은 아들놈한테 넘어가는 거야. 평생 너 고생시킨 남편이 하늘에서 통곡하겠다. 그 땅 내 거야. 내 목숨값이라고. 최경자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친구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일단 그놈들한테는 계속 모르는 척해. 지금처럼 순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우리 길? 그래. 이런 건 우리끼리 끙끙 앓는다고 해결 안 돼.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야지. 최경자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변호사. 우리에겐 변호사가 필요해. 변호사라는 단어에 순자 여사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는 너무나 멀고 무서운 단어였다. 하지만 친구의 확신에 찬 눈을 보자 희미한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대신 분노해주고 함께 길을 찾아주는 유일한 동지가 곁에 있었다. 변호사는 내가 알아봐 줄게. 우리 딸내미 친구 남편이 변호사인데 젊은데도 아주 똑 부러져서 일 잘한다고 소문났어. 늙은이들 등쳐먹는 사기꾼 같은 놈들하고는 달라. 최경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의 연락처를 받아냈다. 이현우 변호사.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이름과 번호를 수첩에 받아 적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여사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미영이 사온 비타민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영은 역시 우리 어머니는 단순하시다고 생각하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순자 여사는 다시 한번 아들 내외가 모두 집을 나간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심호흡 한 번과 함께 수첩에 적어둔 번호를 눌렀다.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이현우 변호사님과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다행히 전화를 받은 직원은 친절했다.
순자 여사는 부동산 상속 관련이라는 말로 상담 내용을 둘러대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았다. 전화를 끊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하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자개장롱을 열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에서 낡은 땅 문서를 꺼내고 서랍 속 다른 통장들과 함께 있던 자신의 인감도장도 챙겼다. 장롱에 걸린 외출복 안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도 꺼냈다. 땅 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이것들은 이제 단순히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 나서는 장수의 무기였다. 순자 여사는 이것들을 시장 갈 때 쓰는 낡은 천 가방 깊숙한 곳 손수건으로 여러 번 감싸서 넣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장롱 가장 안쪽에 다른 짐들로 보이지 않게 가려두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 이제 그 굴레를 끊고 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두렵고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설레는 마음이 더 컸다. 조용한 반격의 서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순자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다. 며느리에게는 경자랑 절에 좀 다녀오겠다고 둘러댔다. 미영은 돈 안 드는 일에는 관대했으므로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순자 여사는 낡은 시장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미래를 바꿀 무기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도심의 변호사 사무실은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높은 빌딩, 번쩍이는 유리문, 차갑고 세련된 실내. 평생을 시장과 동네 골목만 오가던 그녀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상담실로 안내받아 앉아있으니 젊고 반듯한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다. 박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최경자의 말대로 젊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총명해 보였다. 순자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온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처지, 아들 내외의 구박, 그리고 지난밤에 엿들은 끔찍한 음모까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변호사의 표정은 굳어졌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재산 다툼 사건으로 생각했던 그의 눈에 점차 분노와 연민이 어렸다. 그래서 이 늙은 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순자 여사가 이야기를 마치고 가방에서 땅 문서와 인감,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핀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명확한 어조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제가 즉시 구청과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과 정확한 수용 보상금 규모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드님이 들은 정보가 맞는지부터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보상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서류와 통지는 저희 사무실로 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집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상금을 수령할 새로운 은행 계좌를 만들 겁니다. 어르신만 아시는 절대 자제분들이 손댈 수 없는 계좌로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성년후견이나 재산관리 신탁을 설정해서 혹시라도 자제분들이 어르신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아 재산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어렵고 낯선 법률 용어들이었지만 이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왠지 모를 믿음이 생겼다. 어르신께서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연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며느님이 영양제를 주면 고맙다고 드시고 아드님이 무릎 안부를 물으면 아프다고 어리광도 좀 부리십시오. 그들이 어르신을 완벽하게 속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머지 싸움은 제가 하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순자 여사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다. 두려움은 확신으로, 막막함은 또렷한 계획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후 몇 주간 순자 여사는 완벽한 배우가 되었다.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의 가짜 효도를 감읍하며 받았고 아들의 거짓 안부를 걱정으로 되돌려 주었다. 그 사이 이 변호사로부터는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박 부장의 정보는 정확했고 예상 보상금은 세금을 제하고도 5억 원이 훌쩍 넘었다. 아들 내외는 점점 초조해 보였다. 우편함만은 자신들이 직접 확인했고 어머니 혹시 어디서 편지 온 거 없어요? 하고 넌지시 묻는 횟수가 늘어났다.
순자 여사는 그때마다 무슨 편지? 나한테 편지 보낼 사람이 어디 있다고라며 천진하게 반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순자 여사의 새로운 통장에 5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이 변호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순자 여사는 수화기를 붙들고 딱 한마디 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 주 금요일 순자 여사는 최경자와 함께 서울 근교의 한 고급 시니어 타운을 찾았다. 호텔처럼 깨끗한 로비, 넓은 정원, 수영장과 헬스장, 다양한 강좌가 열리는 문화센터까지. 아들 내외의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장 전망 좋은 방을 계약했다. 그리고 결전의 날.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평일 오전. 작은 이삿짐 센터 트럭 한 대가 아파트 앞에 조용히 섰다. 순자 여사는 자신의 옷가지, 몇 개와 낡은 사진첩, 남편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 등 정말 자신의 것만을 챙겼다. 모든 과정은 최경자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텅 비어가는 방을 보며 순자 여사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녀는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미영이 사다 준 비타민제 통을 나란히 놓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알약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배신이 모두 담겨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이 벗겨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순자야, 이제 내 인생 사는 거야. 최경자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순자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날 저녁 진수와 미영은 여느 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왔냐며 반겼을 시간이었다. 어머니? 주무시나? 미영이 투덜거리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다. 집 안의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썰렁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식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가 들어왔다. 여보, 이게 뭐야? 진수가 다가와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옆에 놓인 알약이 가득 남은 비타민제 통이 불길한 예감을 더했다.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내용은 짧았다. 그동안 신세 많았다. 앞으로 내 소식은 이현우 변호사를 통해 듣도록 하여라. 각자 인생, 각자 알아서 살자. 박순자. 이게 무슨 소리야? 미영이 편지를 빼앗아 읽고는 소리쳤다. 어머니, 그녀는 곧장 순자 여사의 방으로 달려갔다. 텅 비어 있었다.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낡은 옷가지 몇 개만 나뒹굴고 있었다. 화장대 위도 깨끗했다. 어머니의 흔적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세상에 진짜 가셨네. 진수와 미영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의 머릿속에 동시에 스치는 단어. 땅. 보상금 나온 거야. 미영이 악을 쓰며 순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진수는 편지에 적힌 이현우 변호사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박순자 여사 아들 김진수입니다. 저희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박순자님의 모든 법적 권리는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거처나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아드님께 알려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들인데, 그리고 화성 땅 보상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보상금 전액은 박순자님 본인께 안전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저희 사무소에 보내주십시오.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진수와 미영은 망연자실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다. 5억 8천만 원. 그들의 대출금을 갚고 차를 바꾸고 유학을 보내고 명품을 살 수 있었던 꿈 같은 돈.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기만 했던 늙은 어머니에게 완벽하게 당한 것이다. 아, 미영의 비명이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구슬렸어야지. 뭐, 내가 변호사 같은 건 꿈에도 모르게 하라며. 내가 산 비타민제도 다 소용없었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탓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탐욕으로 부풀었던 그들의 달콤한 꿈은 텅 빈 집의 고요함 속에서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여사는 알람 소리가 아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다.
뻐근했던 허리와 시렸던 무릎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푹신한 침대와 안락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방덕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켰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자마자 누군가의 아침 식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그녀는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새집 유토피아 실버타운의 아침은 활기로 가득했다. 이웃들은 서로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아침 운동을 다녀오는 길인지 활짝 웃고 있었다. 호텔 뷔페처럼 꾸며진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순자 여사는 잠시 멈칫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각종 찌개와 국, 갓 구운 생선, 신선한 샐러드와 과일, 빵과 커피까지. 평생 식은 밥과 눈칫국을 먹던 그녀에게는 꿈같은 풍경이었다. 그녀는 접시를 들고 먹고 싶은 음식을 조금씩 담았다. 미역국과 따끈한 쌀밥, 그리고 고등어구이 한 토막.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차리는 첫 아침 식사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막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최경자가 웃으며 다가왔다. 이야, 우리 순자 여사님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 최경자는 입주 절차를 돕고 축하해주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방문한 참이었다. 여기 너무 좋다, 얘. 천국이 따로 없구나. 천국은 무슨. 내가 평생 고생해서 내 돈으로 누리는 당연한 권리야. 앞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따뜻한 밥 먹으면서 살아. 두 사람이 즐겁게 식사를 하는 동안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들 내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이제는 강 건너 불 구경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때 순자 여사의 새 휴대폰이 작게 울렸다. 이현우 변호사였다. 어르신,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별일 없으셨죠? 네, 변호사님 덕분에요. 예상대로 아드님과 며느님이 새벽부터 저희 사무실과 제 개인 휴대폰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부 어르신의 거처를 알려달라는 것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매뉴얼대로 모두 차단하고 응대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더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 여사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에서 이웃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의 세상은 좁은 아파트와 부엌이 전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고 가고 싶었던 온천 여행도 갈 것이다. 순자 여사는 비로소 진심으로 활짝 웃었다. 고난의 시간이 길었지만 마침내 그녀의 황금빛 황혼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순자 여사가 새 삶의 여유를 만끽하는 동안 진수와 미영의 집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갔다. 어머니가 사라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고 청소기를 돌리지 않았다. 따뜻한 밥과 국이 차려져 있던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만 나뒹굴었다. 무엇보다 그들을 옥죄는 것은 돈이었다. 어머니에게 매달 타 쓰던 생활비와 시시때때로 요구했던 목돈이 끊기자 당장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막을 길이 막막해졌다.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서로를 탓하며 으르렁거렸다. 전부 당신 때문이야. 어머니한테 좀 더 잘하지 그랬어. 뭐, 내가 뭘 명품 백 사달라고 어머니 돈 뜯어낸 게 누군데. 그들은 이현우 변호사 사무실에 쳐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건장한 남자 직원에 의해 입구에서부터 쫓겨났다. 최경자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지만 최경자는 소금을 뿌리며 내년 같은 거 친구로 둔 순자가 불쌍하다고 소리치며 문을 닫아버렸다. 사방이 막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우편물 더미 속에서 카드사 명세서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이제는 거의 쓰지 않아 해지하는 것을 잊고 있던 가족 카드였다. 그리고 그 명세서에는 유토피아 실버타운 식당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다. 찾았다. 다음 날 진수와 미영은 회사를 조퇴하고 실버타운으로 달려갔다. 호텔처럼 으리으리한 로비에 들어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초라한 행색에 잠시 주눅이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로비 라운지에서 박순자 여사가 다른 노인들과 함께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곱게 빗은 머리, 단정하고 화사한 옷차림, 평온하고 기품 있는 얼굴. 그들이 알던 늘 주눅 들어있고 그늘져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머니. 미영이 먼저 달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제발 저희를 용서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네. 미영은 눈물을 쏟아내며 순자 여사의 다리를 붙잡았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일어나라. 여긴 이런 쇼를 하는 무대가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영을 향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나를 공기 좋은 요양원에 잠시 모시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여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니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어머니. 이번에는 진수가 나섰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난 놈입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눈물에 순자 여사의 마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손녀딸 미래가 달린 일이라더니 이제 내 미래는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내가 가장이잖니. 순자 여사는 그들이 과거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것은 그 어떤 욕설보다 아프고 날카로운 비수였다. 이 돈은 너희들 돈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나에게 남겨준 목숨값이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쓸 생각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허락 없이 찾아오지 마라. 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은 진수와 미영이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상황을 파악한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두 사람의 팔을 잡았다. 두 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시죠. 결국 진수와 미영은 질질 끌려나가듯 쫓겨났다. 순자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통쾌함보다는 질긴 악연을 드디어 끊어냈다는 평온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눈부신 로비의 샹들리의 불빛 아래 그녀는 더욱더 당당하게 자신의 새로운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순자 여사는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눈칫밥에 그늘져 있던 초라한 노파가 없었다. 잘 잤다는 증거인 맑은 안색과 매일 웃는다는 증거인 눈가의 기분 좋은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증거인 평온한 눈빛을 가진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바빴다. 오전에는 서예 교실에 나가 난을 쳤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던 선이 이제는 제법 힘과 기품을 갖추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는 시말리득신한 리더,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었다. 오후에는 여행 동호회 친구들과 다음 달에 떠날 설악산 단풍 여행 계획을 짜며 웃음꽃을 피웠다. 얼마 전 다녀온 제주도에서는 평생 처음으로 제트보트를 타며 소녀처럼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녀의 삶에 더 이상 배신감의 쓴맛이나 서러움의 짠맛은 없었다. 오직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과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담백한 행복만이 존재했다. 반면 진수와 미영의 삶은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시들어갔다. 어머니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현금 지급기가 사라지자 그들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두 사람은 보증금 일부를 들고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월세방으로 쫓겨났다. 온기가 사라진 집에서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증오뿐이었다. 돈 문제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두 사람은 매일같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국 너덜너덜한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끝이 났다. 미영은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챙겨 허영심을 채워줄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떠났지만 그 후 그녀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은 진수는 그제야 자신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근근히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순자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거칠고 주눅이 들어 있었다. 아들 진수였다.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딱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요구와 기대가 아닌 그저 간절함만이 묻어 있었다. 순자 여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자꾸나. 30분 뒤에 우리 집 앞 찻집으로 오너라.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진수는 난무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말없이 따뜻한 대추차 2잔을 시켰다. 어머니 진수는 한참을 뜸들이다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돈을 바라거나 다시 모셔갈 생각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제 입으로 말씀드리고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는 결국 테이블 위로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순자 여사는 말없이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예전처럼 달려가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찻값을 계산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겉옷을 챙겨 입으며 아들에게 말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정말 개과천선하여 지금처럼 내 땀으로 정직하게 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다면. 진수가 희망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밥 한 끼 먹는 사이가 될 수는 있겠지. 그것은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단절도 아니었다. 기생적인 모자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된 인격체 대인격체로서 맺는 새로운 관계의 선언이었다.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값진 가르침이었다. 순자 여사는 찻집을 나와 자신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오늘의 메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영양솥밥이었다. 그녀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받아 창가에 앉았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었다. 밤과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서럽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스스로에게 차려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었다. 박순자 여사의 얼굴에 잔잔하고 깊은 미소가 평화롭게 번져나갔다.